조선시대 경상도 깊은 산골. 어느 날 새벽 5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울며 말했습니다. 어메, 뒷산 소나무가 넘어져서 김서방네 소가 깔려 죽었어. 어미는 웃어 넘겼습니다. 소나무는 멀쩡히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뒷산의 소나무가 뿌리째 쓰러져 정말로 김서방네 황소를 덮쳤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장 어른 집에 불이 난다 했더니 사흘 뒤 진짜 불이 났고, 큰비의 다리가 떠내려간다 했더니 닷새 뒤 정말 다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보였던 것일까요? 꿈을 삼킨 사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도 산골, 운봉현이라는 고을이 있었다. 첩첩산 중에 둘러싸여 한양까지 보름길이 넘게 걸리는 외진 곳이었으나 골짜기마다 논이 있고 산마다 약초가 나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고을이었다. 운봉현 서쪽 끝 바위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석단말에 차돌이라 불리는 사내 아이가 있었다. 아비가 지어준 이름은 윤태주라 했으나 어릴 때부터 돌처럼 단단한 이마를 가졌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냥 차돌이라 불렀다다. 아비는 나무꾼이었고 어미는 삼배를 짜는 여인이었다. 위로 누이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윤봉녀, 차돌이보다 3살 위였다. 차돌이가 남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아챈 것은 어미 강씨였다. 차돌이가 5살 되던 해 어느 아침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차돌이가 어미의 치마폭을 붙잡고 울먹이며 이런 말을 했다. 어메, 뒷산 소나무가 넘어져서 김서방네 소가 깔려 죽었어. 강 씨는 어리둥절했다. 뒷산 소나무가 멀쩡히 서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달래주었다.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꾼 모양이라 여긴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정말로 뒷산에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쓰러져 마침 그 아래를 지나던 김서방네 황소를 덮쳤다. 소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강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우연이려니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6살 때는 이장 어른 집에 불이 나는 꿈을 꾸었다 하더니 사흘 뒤 이장네 부엌에서 진짜 불이 났다. 7살 때는 장터에서 도둑이 떡장수 돈괴를 훔치는 것을 보았다 하더니 다음 장날에 떡장수 박씨가 돈괴를 도둑 맞았다. 8살 때는 큰비가 와서 다리가 떠내려간다 하더니 과연 닷새 뒤 폭우가 쏟아져 마을 앞 나무다리가 통째로 유실되었다. 차돌이가 꿈에서 본 것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다. 하루 뒤가 될 때도 있었고 사흘 뒤, 닷새 뒤가 될 때도 있었으나 열흘을 넘긴 적은 없었다. 그리고 꿈은 차돌이가 원해서 꾸는 것이 아니었다. 저절로 찾아왔다. 매일 밤 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열흘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불쑥 찾아왔다가 사라졌다. 아비 윤판석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근심했다. 나무꾼이라 순박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이치 정도는 아는 위인이었다. 남들과 다른 아이는 복을 받기도 하지만 화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판석은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단단히 일렀다. 차돌아, 아비 말을 새겨들어라. 꿈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된다. 알겠느냐? 차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꿈 이야기는 아비, 어미, 누이 이 세 세계만 하고 밖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이미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으나 판석이 아이가 잠꼬대가 심하다고 둘러대니 대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그렇게 차돌이는 비밀을 안고 자랐다. 차돌이가 15이 되었을 때 이 기이한 능력은 더 강해지고 선명해졌다. 어릴 때는 꿈이 흐릿했다. 안개 너머로 얼핏 보는 것처럼 윤곽만 잡히고 세부가 불분명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꿈의 해상도가 또렷해진 것이다.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고 바람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게 되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 지금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15 봄의 어느 밤 차돌이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차돌이는 마을 어귀에 서 있었다. 해질녘이었다. 마을 앞 개울가에 여자아이가 하나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웃집 은이었다. 차돌이보다 1살 아래인 은이는 눈이 크고 웃음이 해맑은 아이로 어릴 때부터 차돌이와 같이 뛰어놀던 사이였다. 꿈속의 은이가 빨래를 하다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졌다. 개울이 얕아 보였으나 비가 온 뒤라 물살이 새었고 은이의 머리가 물속으로 잠기는 것을 차돌이는 소리를 지르며 바라보았다. 그런데 꿈속의 차돌이는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비명을 질러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난 차돌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차돌이는 아비를 깨웠다. 아버지, 은이가 위험합니다. 개울에 빠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판석은 잠이 확 깨었다. 이제껏 아들의 꿈이 빗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언제쯤이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였습니다. 과연 사흘 뒤 소나기가 쏟아졌다. 차돌이는 비가 그치자마자 개울가로 달려갔다. 은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차돌이는 개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다. 해가 기울 무렵 은이가 빨랫감을 안고 나타났다. 꿈에서 본 그 장면이었다. 은이가 개울가 바위에 앉아 빨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차돌이가 달려가 팔을 잡아 끌었다. 은아, 오늘은 여기서 빨래하면 안 돼. 물살이 새. 은이는 어리둥절했으나 차돌이가 워낙 다급한 표정이라 고분고분 따랐다. 둘이 돌아서는 그 순간 은이가 앉으려 했던 바위에 물이 철썩 넘쳤다. 상류에서 밀려온 물이 갑자기 불어난 것이었다. 만약 은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대로 휩쓸렸을 것이다. 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맙다, 차돌아, 하고 돌아갔으나 차돌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떨었다. 기쁜 떨림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막았다. 그런데 다음에도 막을 수 있을까? 더 끔찍한 것을 꿈에서 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날부터 차돌이는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다. 밤이 오면 눈을 감는 것이 겁이 났다. 이불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견디다 못해 잠이 들면 꿈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장터에서 누군가 칼에 찔리는 꿈이었고 다음에는 이웃 마을에 산사태가 나는 꿈이었다. 차돌이는 그때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고 아비에게 꿈 이야기를 전하고 어떻게든 막을 궁리를 했다. 장터의 사건은 차돌이가 미리 포졸에게 귀띔하여 도둑을 잡아 막을 수 있었다. 산사태도 차돌이의 경고를 들은 아비가 이웃 마을에
알려 사람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면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좋은 일이었다. 차돌이의 꿈 덕분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으니. 그러나 차돌이의 속은 골마가고 있었다. 구한 생명은 새었으나 구하지 못할 생명이 나타났을 때의 공포는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17 되던 여름, 차돌이는 꿈에서 아버지의 나무짐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다. 아버지도 함께였다. 차돌이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버지, 오늘 산에 가지 마십시오. 판석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챘다. 그날 산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판석이 늘 나무를 하던 벼랑 근처에서 바위가 무너져 내렸다. 만약 갔더라면 목숨이 위험했을 상황이었다. 판석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 덕에 살았구나. 차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뻐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으나 가슴 한쪽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꿈에서 본 것을 막지 못하는 날이 오면 그 무게를 어찌 감당할 것인가. 아는 것이 힘이라 했으나 아는 것이 독이 되는 날도 있지 않겠는가. 비밀이라는 것은 물독의 금과 같아서 아무리 틀어막아도 언젠가는 새는 법이다. 차돌이가 20이 되던 해 마을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발단은 엉뚱하게도 누이 복녀의 입이었다. 복녀는 마음이 여린 처녀였다. 동생이 매일 밤 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다 못해 어느 날 친한 벗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우리 차돌이가 꿈에서 앞날을 본다네.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고생한다네.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었으나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소문은 보름 만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으나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니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산사태를 미리 알려 이웃마을을 구한 것, 장터에서 도둑을 미리 잡은 것, 다리가 떠내려가기 전에 통행을 막은 것.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차돌이의 꿈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반응은 둘로 갈렸다. 반은 경외했고 반은 두려워했다. 경외하는 쪽은 차돌이를 찾아와 절을 하며 물었다. 태주야, 내 아들이 과거에 붙겠느냐? 꿈에서 좀 봐다오. 올해 농사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 미리 좀 알려주게. 차돌이는 이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꿈은 제가 원해서 꾸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것을 골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한 번만 하며 매달리는 이가 줄을 이었다. 두려워하는 쪽은 더 문제였다. 이들은 수군거리며 차돌이를 피했다. 저 놈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꿈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혹시 저놈이 보는 꿈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의심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꿈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억측이었다. 무지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억측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을 최고 어른인 장노인이 윤판석을 불렀다. 판석이, 내 아들 때문에 마을이 뒤숭숭하다. 아이를 데리고 좀 나가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석은 분했으나 마을 어른의 말을 거스를 수도 없었다. 그날 밤 판석은 가족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어미 강 씨는 눈물을 흘렸고 누이 복녀는 자책하며 울었다. 차돌이만 조용했다.
차돌이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가족까지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디를 간다고? 읍내로 가겠습니다. 머슴살이라도 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을 것입니다. 판석은 한사코 말렸으나 차돌이의 뜻이 워낙 단단했다. 어미와 누이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차돌이의 마음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견디기 어렵기도 했다. 경외든 두려움이든 남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것 자체가 차돌이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이틀 뒤 차돌이는 보따리 하나를 메고 마을을 떠났다. 어미 강씨가 싸준 주먹밥과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다. 마을 어귀에서 은희가 먼 발치에 서서 차돌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돌이도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다. 산길을 넘으며 차돌이는 생각했다. 이 능력이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나무꾼의 아들로 살았을 것이다. 아비를 도와 나무를 하고 은희에게 마음을 전하고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고 늙어서 감나무 아래에서 졸고,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 차돌이에게는 하늘의 별보다 먼 것이었다. 운봉현 읍내는 석담마을보다야 크고 번잡한 곳이었다. 관아가 있고 장터가 있고 객주와 주막이 늘어선 거리가 있었다. 차돌이는 읍내에 도착한 첫날 장터 근처 주막에서 밥 한 끼를 사 먹고 일자리를 수소문했다. 마침 읍내에서 가장 큰 객주를 운영하는 황 주사라는 사람이 일꾼을 구하고 있었다. 황 주사는 50줄에 접어든 상인으로 소금과 어물을 거래하는 장사꾼이었다. 장사 수완이 좋아 운봉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으나 성격이 깐깐하고 의심이 많아 하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차돌이는 황 주사의 객주에 짐꾼으로 들어갔다. 하는 일은 단순했다. 소금 가마니를 지고 나르고 어물 상자를 정리하고 장날이면 좌판을 차리는 것이었다. 힘든 일이었으나 차돌이는 불평 없이 해냈다. 나무꾼의 아들이라 체력은 남아돌았고 말수가 적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니 황 주사의 눈에 들었다. 반년쯤 지나자 황 주사는 차돌이를 짐꾼에서 심부름꾼으로 올려주었다. 이제는 거래처를 돌며 물건을 전달하고 외상값을 받아오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까지 맡게 된 것이다. 차돌이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을 황 주사가 알게 된 덕이었다. 나무꾼의 아들이 글을 아는 것이 의외였으나 실은 어릴 때 마을 훈장에게 잠깐 글을 배운 적이 있었고 총명한 머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은 것이었다. 그 사이 꿈은 계속 찾아왔다. 한 달에 2~3번 차돌이의 잠을 뒤흔들었다. 어느 밤은 장터에서 화재가 나는 꿈을 꾸었다. 차돌이는 다음 날 장터 근처에서 아궁 이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주막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알려 불을 껐다. 또 어느 밤은 황 주사의 소금 수레가 고갯길에서 전복되는 꿈을 꾸었다. 차돌이는 그날 수레의 바퀴살이 금 간 것을 핑계로 출발을 하루 미루게 했고, 과연 그날 고갯길에 낙석이 있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런 일이 거듭되자 황 주사도 차돌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느 날 황 주사가 차돌이를 불러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차돌아, 내가 무언가 미리 아는 재주가 있는 것이냐? 숨기지 말고 말해보아라. 차돌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을에서 쫓겨난 일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황 주사는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차돌이는 또 쫓겨나겠구나 싶어 보따리를 쌀 각오를 했는데 황 주사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내 재주를 장사에 쓸 수 있겠느냐? 차돌이는 눈이 둥그레졌다. 소금 배가 풍랑에 뒤집어질지, 어물이 썩을지, 거래처가 먹튀를 칠지. 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면 나에게는 천금의 가치가 있다. 내 품삯을 3배로 올려줄 테니 꿈에서 무엇이든 보이면 즉시 나한테 알려라. 차돌이는 고개를 저었다. 주인 어른, 꿈은 제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고 무엇이 보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다. 혹시라도 장사에 관한 것이 보이면 알려달라는 것이다. 차돌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곳에서마저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으니. 그때부터 차돌이는 황 주사의 곁에서 일하며 꿈의 장사에 관한 것이 보이면 알려주었다. 한 번은 소금 배가 출항일에 폭풍을 만나는 꿈을 꾸어 출항을 사흘 미루게 했고, 실제로 그날 바다에 폭풍이 몰아쳤다. 또 한 번은 거래처 주인이 가짜 어물을 보내는 꿈을 꾸어 미리 검수를 철저히 하게 했고, 과연 상한 어물이 섞여 있었다. 황 주사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운봉연에서 그의 재산은 2배로 불어났다. 황 주사는 약속대로 차돌이의 품삯을 올려주었고, 차돌이에게 따로 방 한 칸까지 내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상황이었으나 차돌이의 속은 편치 않았다. 꿈이 돈벌이 도구가 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데 쓰이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달랠 수 있었으나, 장사꾼의 호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해 꿈에 시달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러나 차돌이는 입을 다물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 차돌이가 황주사 밑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23세 차돌이는 장터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여인의 이름은 서막내, 나이 21, 운봉현 남쪽 미나리골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녀였다. 아비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머니와 단둘이 두부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파는 것이 생업이었는데, 인물이 맑고 성격이 쾌활하여 장터에서 인기가 좋았다. 차돌이가 막내를 처음 본 것은 장날 아침이었다. 황 주사의 심부름으로 장터를 지나던 길에 두부 좌판 앞에서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아저씨, 두부 한 모에 2푼이면 거저 드리는 것이지요. 아니, 아까 저쪽에서는 한 푼 반이라 했는데. 그쪽 두부는 물이 반이고 콩이 반이에요. 우리 두부는 콩이 10이고 물이 0이에요. 맛을 보시면 압니다. 당돌한 말투의 차돌이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막내가 고개를 돌려 차돌이와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으나 차돌이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장날마다 차돌이는 두부 좌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연인 척, 나중에는 대놓고. 두부를 사 먹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황 주사의 하인들 사이에서 차돌이가 두부에 미쳤다는 놀림이 돌 정도였다. 막내도 차돌이를 의식하고 있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지만 눈이 깊고 성실한 사내. 장날마다 찾아오면서도 한 번도 수작을 걸지 않고 두부만 사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나중에는 막내 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다. 이 양반아, 두부를 그렇게 좋아하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차돌이는 얼굴이 익은 홍시가 되었고, 근처에서 이것을 본 엿장수 할멈이 저것 봐라. 저것이 정분이 난 것이여. 하고 킬킬 웃었다.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차돌이는 큰 고민에 빠졌다. 막내에게 꿈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마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비밀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막내마저 자신을 무서워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은 차돌이에게 선택의 여유를 주지 않았다. 어느 밤 차돌이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막내의 홀어머니 서씨 부인이 쓰러져 있었다.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이 흙빛이 되어 마루에 엎어져 있었다. 막내가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흔들었으나 서씨 부인은 눈을 뜨지 못했다. 차돌이는 새벽에 깨어나자마자 미나리골로 달려갔다. 막내는 아침밥을 짓고 있었고 서씨 부인은 멀쩡히 앉아 두부콩을 고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차돌이는 갈등했다. 꿈을 이야기하면 막내가 놀라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씨 부인이 위험할 수 있다. 차돌이는 이를 악물고 막내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막내야,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테지만 들어다오. 내 어머님 몸이 편치 않으실 수 있다. 원희를 불러 진맥을 받아보시게 해라. 막내는 의아한 눈으로 차돌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이오? 멀쩡하신데. 그냥 내 말을 믿고 한번 살펴보시게 해라. 부탁이다. 차돌이의 표정이 너무 간절하여 막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읍내 의원을 불러 어머니의 진맥을 받게 했다. 의원은 서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맥이 고르지 못합니다. 가슴 쪽에 울체가 있는 듯하오니 약을 지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내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멀쩡했으나 실은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의원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약을 짓고 보름을 달여 먹인 뒤 서씨 부인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의원은 좀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막내는 차돌이를 찾아와 깊이 절을 올렸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줄을. 차돌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의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마을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말하는 동안 차돌이의 손이 떨렸다. 이 말을 듣고 막내가 돌아서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막내는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차돌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한참 뒤 막내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렇게 잠을 못 이루는 것이었구려. 차돌이가 고개를 들었다. 밤마다 눈밑이 너구리 같은 꼴이 되어 있으면서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고 그 속에 그런 사정이 있었구려. 막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 오랜 세월을 혼자 짊어지고 왔을 사내가 안쓰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무섭지 않느냐? 무서운 것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차돌이의 눈시울이 무너졌다.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꿈 이야기를 듣고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이. 차돌이와 막내의 혼사는 그해 가을에 치러졌다. 성대한 잔치는 아니었으나 황 주사가 축의금을 두둑이 내놓고 주막에서 국수를 돌려 읍내 사람들이 제법 모였다. 석담마을에서 아비 판석과 어미 강씨, 누이 복녀도 내려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차돌이가 웃는 것을 본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강씨는 막내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마움을 전했다. 혼인 뒤 차돌이의 생활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황 주사의 객주에서 일하며
퇴근하면 막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다. 밤에 꿈을 꾸었다며 젖어 깨어나면 막내가 등을 쓸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차돌이의 밤은 전보다 훨씬 견딜 만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운명이다. 혼이 난 지 석 달이 지난 겨울, 차돌이는 그때까지의 생에서 가장 끔찍한 꿈을 꾸었다. 꿈속은 한겨울 밤이었다. 운봉현 읍내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차돌이는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사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관아 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칼을 든 무리가 쏟아져 나왔다. 관아가 습격당하고 있었다. 불이 일었고 포졸들이 쓰러졌고 현감이 끌려 나오는 것이 보였다. 산적이었다. 꿈속에서 차돌이는 산적 무리의 얼굴을 또렷이 보았다. 두목은 한쪽 눈에 흉터가 있는 사내였고 그 뒤를 20명 남짓한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 이들은 관아를 털고 장터를 불태우고 민가로 몰려갔다. 차돌이는 꿈속에서 제 집을 향해 달렸으나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멀리서 막내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차돌이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옆에서 잠들어 있던 막내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여보, 왜 그러시오? 또 꿈을. 차돌이는 막내를 끌어안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읍내가 습격을 당한다. 산적이 온다. 막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차돌이의 꿈이 빗나간 적은 없다는 것을 이제는 막내도 알고 있었다. 언제? 모르겠다. 한겨울이었다. 눈이 쌓여 있었다. 지금부터 열흘 아니다. 차돌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지금까지 막아왔듯이 이번에도. 그런데 이번은 규모가 달랐다. 소나무 한 그루가 넘어지는 것도 개울물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칼을 든 산적 20명이 읍내를 덮치는 것이었다. 사전에 경고한다 해도 고을 포졸 10대명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없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경고를 하려면 자신의 능력을 밝혀야 했다. 마을에서 쫓겨난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 고을 전체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막내가 차돌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다. 그러면 선택은 하나뿐이잖아요. 차돌이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막내의 말이 맞았다.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차돌이는 관아로 향했다. 운봉현의 현감은 이정호라는 사람이었다. 38배 부임한 비교적 젊은 관리로 강직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으나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에는 인정사정 없는 위인이었다. 과거 급제 출신답게 실증과 논리를 중시했으니 차돌이의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들어줄 인물이 아니었다. 차돌이가 관아에 들어서자 아전들이 막아섰다. 무슨 일이냐? 현감 나리를 베어야 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이면 어사또라도 되느냐? 소장을 올려라. 차돌이는 소장을 쓸 시간이 없었다. 꿈에서 본 장면이 현실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열흘도 채 안 될 수 있었다. 차돌이는 아전의 만류를 뿌리치고 동원으로 뛰어들었다. 이 현감이 놀라 눈을 부릅떴다. 내 이놈 관아에 무단 침입하다니 당장 끌어내라. 차돌이가 바닥에 엎드려 외쳤다. 나리 소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산적이 읍내를 습격합니다.
동헌이 조용해졌다. 이 현감이 눈을 가늘게 떴다. 산적이 습격한다고. 어디서 들은 소식이냐? 첩보가 있느냐? 꿈에서 보았습니다. 순간 동헌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전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고 이 현감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꿈에서 보았다고? 나리, 소인은 어릴 때부터 꿈에서 앞이를 보는 재주가 있사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사옵니다. 소인을 미친놈이라 하셔도 좋사오니 제발 대비만 해주십시오. 이 현감은 주목을 한 번 내리치며 말했다. 허황된 소리로 관아를 소란케 한 죄로 곤장을 맞아야 마땅하나 일단 물러가거라. 다시 이런 소리를 하면 그때는 봐주지 않겠다. 차돌이는 끌려나갔다. 예상한 일이었다. 꿈 이야기를 고지 듣는 관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차돌이는 다음 날 황 주사를 찾아갔다. 3년간 꿈 덕분에 재산을 불린 황 주사라면 차돌이의 말을 믿을 것이었다. 과연 황 주사는 차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얘졌다. 산적이라니, 내 객주가 불타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다. 어떡하면 좋으냐? 주인 어른이 현감 나리를 만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인이 직접 말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사오나 주인 어른은 고을의 유지이시니 말씀이 다를 것입니다. 황 주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황 주사가 현감을 찾아갔다. 물론 꿈에서 보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리, 최근 인근 고을에서 산적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운봉현도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사옵니까? 소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사오니 포조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해 주시옵소서. 이 현감은 반신반의했으나 고을 최대 부자가 자비를 들여 방비를 하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특히 황 주사가 뒷돈까지 내겠다 하니 현감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거래였다. 이 현감은 포조를 증원하고 읍내 성문에 야간 순찰을 2배로 늘리도록 명했다. 그런데 차돌이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꿈에서 본 산적의 규모가 포졸만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차돌이는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섰다. 읍내에서 힘께나 쓴다는 젊은 사내들을 모아 자경단을 만든 것이다. 장터의 대장장이 석칠, 주막의 주인장 곽씨, 떡방아간의 만복이, 객주의 짐꾼 삼형제. 차돌이는 이들에게 속사정을 전부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산적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하자고만 말했고 황 주사가 밥과 술을 대주니 사람들이 모였다. 차돌이는 이들과 함께 읍내 곳곳에 방비를 갖추었다. 성문 옆에 돌무더기를 쌓고 골목 입구에 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횃불을 준비하고 연락 신호를 정했다. 열흘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눈이 내렸다. 꿈에서 본 그 눈이었다.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 읍내를 하얗게 덮은 밤. 차돌이는 잠을 자지 않고 성문 위에 올라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옆에는 대장장이 석칠과 짐꾼 삼형제가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숨소리마저 얼어붙는 추위였으나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경을 넘긴 무렵이었다. 차돌이의 귀가 미세한 소리를 잡아냈다. 눈 위를 밟는 발소리. 하나가 아닌 여럿의 발소리가 읍내 북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온다. 차돌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석칠이 횃불을 높이 들어 신호를 보냈다.
미리 약속한 대로 성문 안쪽에 대기하던 포졸들과 자경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적들은 성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한 듯 대열을 갖추어 들어왔다. 눈보라 속에서 검은 그림자 스무 남짓이 읍내로 밀려드는 것이 보였다. 선두에 선 것은 한쪽 눈에 흉터가 있는 사내. 꿈에서 본 그 얼굴이었다. 두목은 칼을 빼들고 관아 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일제히 켜졌다. 성문 양쪽 지붕 위에서, 골목 안에서, 담장 뒤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눈보라 속에 타올랐다. 산적들이 멈칫하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현감의 목소리가 관아 지붕 위에서 울려 퍼졌다. 이 현감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나와 있었다. 도적의 무리여, 너희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방이 포위되었으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산적 두목이 이를 악물었다. 함정이다. 물러나라. 그러나 이미 성문이 닫혀 있었다. 차돌이가 미리 배치해둔 자경단이 산적들의 퇴로를 차단한 것이다. 전투가 벌어졌다. 산적들은 험악한 무리였으나 사방에서 몰아치는 횃불과 돌, 그리고 포졸의 칼과 창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장장이 석칠이 벼린 쇠망치를 휘두르며 산적 3명을 쓰러뜨렸고, 짐꾼 삼형제가 몸으로 골목을 막아 도주로를 봉쇄했다. 산적 두목이 최후의 발악으로 칼을 휘두르며 포위를 뚫으려 했으나 차돌이가 앞을 가로막았다. 두목의 칼이 번쩍이며 차돌이의 왼팔을 스쳤다. 피가 눈 위에 뿌려졌다. 차돌이는 이를 악물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왼팔에서 피가 흘렀으나 차돌이는 오른손에 쥔 몽둥이로 두목의 칼을 쳐냈다. 그 틈에 포졸 둘이 달려들어 두목을 제압했다. 전투는 한 시즌 만에 끝이 났다. 산적 20명 중 15이 생포되고 5은 도주했으나 사흘 안에 모두 잡혔다. 읍내 쪽 피해는 포졸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이 전부였다. 민간인 사상은 없었다. 눈보라가 거치고 동이 틀 무렵, 차돌이는 왼팔에 피가 배어나는 천을 감은 채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막내가 달려와 울먹이며 상처를 감싸주었다. 바보같이 칼을 맨몸으로 막으면 어떡해요. 너를 지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차돌이가 웃었다. 해맑은 웃음이 아니라 오래 짐을 지고 온 사람이 짐을 내려놓을 때 짓는 그런 편안하면서도 지친 웃음이었다. 그런데 이 현감이 차돌이 앞에 나타났다. 표정이 복잡했다. 놀라움과 의심과 그리고 분명한 감사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내가 이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이지. 그렇사옵니다. 나리. 어떻게 알았느냐? 꿈에서 보았사옵니다. 이 현감은 한참 동안 차돌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꿈에서 보았다. 허황된 말이라 여겼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이 고울이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산적 소탕의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운봉현뿐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졌고 가명에서도 보고를 받았다. 이 현감은 포상을 받았고 황 주사는 고을의 은인으로 칭송받았으며 대장장이 석칠과 자경단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차돌이의 이름이 온 고을에 알려졌다. 꿈에서 미래를 보는 사내, 그 꿈으로 고을을 구한 사내. 사람들은 차돌이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감사였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차돌이에게 절을 하고 떡을 가져다 주고 술을 사려 했다.
차돌이는 사양했으나 사람들의 호의는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자 감사의 물결 뒤에 다른 것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차돌이를 찾아와 부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쉴 새 없이. 태주야, 내 아들이 장가를 가야 하는데 혼처가 좋은지 나쁜지 꿈에서 좀 봐다오.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뵐 텐데 수놈인지 암놈인지 알 수 없겠느냐? 올봄에 논을 사야 할지 밭을 사야 할지 어느 쪽이 이문이 남겠느냐? 우리 어멈 병이 낫겠느냐 못 낫겠느냐?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차돌이네 집 앞에 줄을 섰다. 차돌이가 아무리 제가 원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을 골라볼 수 없습니다. 하고 설명해도 듣지 않았다. 한 번만 해보시오. 어떤 이는 사정했고, 어떤 이는 돈을 내밀었고, 어떤 이는 화를 냈다. 고을을 구해놓고 백성 하나의 부탁은 못 들어주겠다는 것이오? 차돌이는 점점 지쳐갔다. 밤에 잠을 자면 꿈이 찾아와 괴롭히고, 낮에 깨어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 괴롭혔다. 문을 닫아 걸어도 담 너머로 소리를 질렀고, 장터에 나가면 사방에서 붙잡았다. 차돌이는 점점 여위어갔고, 눈 밑에 그림자가 깊어졌다. 더 나쁜 것은 차돌이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차돌이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이다. 장사에서 손해를 본 상인이 차돌이를 찾아와 따졌다. 내가 미리 알려주었으면 이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 아이가 아파 의원을 찾았으나 낫지 못한 아비가 울부짖었다. 내가 우리 아이 병을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너는 은인이기 전에 죄인이다. 이것은 부당한 원망이었으나 사람의 슬픔은 이성을 가리는 법이다. 차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도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슬픔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차돌이가 모든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의 기대는 한없이 높아져 있었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마다 원망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밤 막내가 차돌이의 등을 쓸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를 떠나는 것이 어떻겠어요? 차돌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꿈이 따라오는 한 이 짐은 벗을 수가 없었다. 봄이 왔다. 차돌이가 24 되던 해의 봄, 벚꽃이 필 무렵이었다. 며칠째 꿈이 오지 않는 평화로운 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차돌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고 아침에 막내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다. 장터에 나가니 석칠이 대장간에서 손을 흔들었고 곽씨가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다. 사람들의 부탁도 잦아든 터여서 차돌이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날 밤 차돌이는 잠자리에 들며 막내에게 말했다. 오늘은 왠지 꿈을 안 꿀 것 같다. 막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꿈이라도 꾸시오. 우리 아이 꿈이라든지. 막내의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혼인 후 처음 찾아온 아이였다. 차돌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 그 작은 존재가 세상에 나올 것이라는 사실이 꿈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차돌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이 찾아왔다. 이번 꿈은 지금까지의 어떤 꿈과도 달랐다. 끔찍하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아름다웠다. 꿈 속에서 차돌이는 넓은 들판에 서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들판 저쪽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오고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로 눈이 크고 이마가 넓었다. 꼭 차돌이를 닮은 얼굴이었다.
아이가 뛰어와 차돌이의 다리를 껴안으며 외쳤다. 아버지. 차돌이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가볍고 따뜻한 무게였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다. 들판 저쪽에서 막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서씨 부인도, 아비 판석도, 어미 강씨도, 누이 복녀도 있었다. 다 웃고 있었다. 차돌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꿈이 따뜻했다. 꿈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 들판에 서서 가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꿈속에서 아이가 물었다. 아버지, 울어요? 안 운다. 아버지, 안 울어. 거짓말. 아버지 눈에 물 있어. 차돌이는 아이를 꼭 안으며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그때 꿈의 풍경이 천천히 변했다.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다. 아이가 자라고 막내의 머리에 은발이 섞이고, 차돌이의 등이 조금씩 굽어갔다.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가족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함께. 꿈의 끝에서 차돌이는 늙은 자신을 보았다. 감나무 아래에서 손자를 안고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으나 눈은 맑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얼굴이었다. 차돌이는 깨어났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막내가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둥근 배 위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차돌이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으나 닦지 않았다. 그리고 차돌이는 알았다. 이 꿈은 지금까지의 꿈과 같은 종류인 것을. 반드시 현실이 되는 꿈인 것을. 처음으로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자,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다. 차돌이의 그 뒤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이다. 그해 여름, 막내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눈이 크고 이마가 넓은 아이였다. 차돌이가 꿈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 차돌이는 아이의 이름을 윤평안이라 지었다. 평안. 평안하게 살라는 뜻이었다. 그 뒤로도 꿈은 찾아왔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차돌이는 여전히 밤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보았고, 때로는 그 무게에 잠을 설쳤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으니, 차돌이가 더 이상 꿈을 원수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꿈, 그 따뜻한 꿈이 차돌이에게 알려준 것이 있었다. 무거운 것을 진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짐을 지는 이유가 삶을 결정한다는 것. 차돌이의 짐은 꿈이었으나 그 짐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있었고 그 짐을 통해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차돌이는 읍내에서 작은 객주를 여러 막내와 함께 장사를 했다. 황 주사에게 배운 장사 솜씨로 살림을 꾸렸고 꿈에서 위험한 것을 보면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려 화를 막았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도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것은 차돌이의 일부였을 뿐 전부가 아니었으므로. 세월이 흐르고 운봉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전해졌다 한다. 읍내 객주의 윤 주사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보거라. 무슨 재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화를 면한다더라. 무슨 재주인데? 글쎄, 꿈이라나 뭐라나. 하여간 이상한 양반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미덥더란 말이지.
이 소문은 대를 이어 전해졌고 세월이 세월을 먹으며 이야기의 살이 붙어 훗날에는 운봉연의 꿈으로 미래를 보는 신인이 있었다는 전설이 되었다. 전설이라 하니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남과 다른 것을 타고나 고생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한 보통 사내의 이야기. 돌이켜 생각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꿈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모르는 짐을 지고 산다. 누군가는 병을, 누군가는 가난을, 누군가는 외로움을, 누군가는 말 못할 비밀을. 그 짐이 무엇이든 견디는 방법은 결국 같다. 곁에 사람이 있는 것. 그 무게를 알아주는 사람. 무서운 것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웬만한 것은 버텨낸다. 차돌이에게는 막내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석칠이와 곽씨 같은 벗들이 있었다. 그래서 버텼고, 그래서 살아냈다. 혹시 지금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남들은 모르는 무거운 것을 홀로 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라. 차돌이의 꿈이 끝내 따뜻해졌듯이 긴 밤 끝에는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자, 목이 마르니 이쯤에서 쉬어가겠다. 이야기 한 자락에 막걸리 한 사발, 이만하면 괜찮은 저녁 아니겠소.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